네,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가 어제 저녁 전격 심야 회동을 갖고 통합정부 구성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사실상 마지막 TV토론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함께 대선 전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저녁에 김종인 전 대표와 깜짝 회동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기자회견까지도 했는데 먼저 어제 만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 꺾여버린 지지세 때문일 겁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는 제가 볼 때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것이고 물론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다시 문재인 후보를 따라잡으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까지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라서 어떤 반전의 여러 가지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원래부터 가장 파괴력이 있었고 지금도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후보 단일화 문제하고 연대 연정 문제입니다. 네.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스스로가 말했듯이 자강론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밝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번 그 정부 기구를 어떻게 하고 인선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담는 내용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차원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내용을 채울 인물로 김종인 전 대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통합정부 그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또 짚어보겠지만 일단은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그 대선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더군다나 뭐 러닝메이트 뭐죠? 그게 메이커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끝난 이후에 입장을 밝혔는데 통합정부 의견이 맞는다면 안철수 후보의 요청을 좀 수용하겠다. 또 지금으로 봐서 판세 뒤집기도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탈당하면서 명분은 반문이잖아요. 그 반문을 하면서 빅텐트를 치겠다고 하는 것이 원래 김종인 전 대표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보기 위해서 본인이 사실은 대선 출마도 선언을 했던 거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인이 대선 출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 출마를 해놓고 나서 본인을 중심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빅텐트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지지율이 이제 그게 안 받쳐주다 보니까 사실 빅텐트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최근은 다시 또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받고 지금 다시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사라졌던 빅텐트론을 다시 한번 펼치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항마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빅텐트를 쳐서 유승민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문 진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오늘 안철수 후보를 만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일단 지금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빅텐트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쨌든 반문, 이 부분이 크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잠시 사그러들었다 다시 살아난 건 지지율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지율 여론조사 나온 게 있다고 하는데요. 갤럽 여론조사, 정례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0%고요. 안철수 후보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4%. 홍준표 후보는 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12%. 심상정 후보 3%포인트 상승했고요. 7%. 유승민 후보 1%포인트 상승하면서 4%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홍 소장님께서 이 여론조사 결과 내용부터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사이에 TV토론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지지율 변화, 문재인 후보도 1%포인트 빠지긴 했고 대부분 다 빠졌지만은 안철수 후보도 6%포인트 빠졌지만 나머지 이제 후위 주자들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 1, 2위 간의 상황과 3, 4, 5위 상황 요거 두 단계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1, 2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미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구도로 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 4, 5위의 후보들이 얼만큼 치고 올라오느냐 지금 이런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갤럽이 1주 차로 지금 발표했는 거를 보면은 네. 1, 2위는 두 후보 다 지금 떨어지는 거 나오고 3, 4, 5위 세 후보는 지지율이 다 올라가는 거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1, 2위 간의 격차는 많이 벌어져서 1, 2위 간의 싸움이 다시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사지만 예. 2위 싸움이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전번주 1주 사이에 지금 아까 수치를 내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2위 보여주시죠. 예, 한번 네. 보실까요?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6포인트가 빠지고 홍준표 후보가 3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네. 결국 두 후보 간의 이 격차가 9포인트가 좁아들었거든요. 예. 현재 12포인트인데 일주 만에나 저 페이스가 유지가 된다면은 네. 일주 후는 두 후보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는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러면은 향후 싸움은 1, 2위도 중요하지만은 2, 3위 싸움도 치열해지는 국면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반문 진영을 목표로 김종인 대표가 사실 그동안에 또 한다 안 한다 했다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예. 등장하는 것이 명분이 될까? 공략이 그렇죠. 될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문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물론 안철수 후보 입장은 지금 다급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든 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어제 최명길 의원이 입당하면서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그게 신호탄이었을 수도 있어요. 김종인 대표하고 전 대표가 가장 친했던 최명길 의원이 입당을 했고 이현주 의원도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후보와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그것을 언제 터뜨릴까를 고민하다가 시점을 지금으로 잡은 건데 네. 효과는 사실은 의문점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거.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시너지가 또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정청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연합 때문에 어찌 보면 문재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더 결집할 수 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심상정 후보가 올라갔잖아요. 예,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게 많은 분석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를 이쪽으로 돌린 사람도 있다 얘기했는데 네. 만약 이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다시 그럼 심상정 후보에 갔던 사람들이 문재인 쪽으로 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철새 정치인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여러 당을 거치시면서 물론 킹메이커 역할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철수 후보와 또 연합을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중도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대구 지역이나 TK 지역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보수의 재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TK 정서가 결합을 하면서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곡선을 타고 있어서 예. 이 두 사람의 결합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꺾을 만큼의 파괴력이 있을까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야말로 막판 반전의 기회를 노린 걸 텐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어떤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와 그 안철수 후보가 결합했을 때 이게 포함해서 사실은 그 빅텐트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까지 포함해서 유승민 후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지금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거든요. 예. 네. 저는 뭐 세 가지 국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TV 토론이 6번이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4번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2번 남았죠.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했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네. 그토록 이야기를 했던 미래와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 문재인 대표와 양강 구도를 만들 수 있으면서 뚜렷한 대비점이 될 수 있는 게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거의 말을 한 게 없어요. 저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빈약하다 보니까 이런 지지세가 꺾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요 5차, 6차 때만이라도 이 미래에 대한 미래라는 게 사실은요 그 정책 공약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5차 토론회입니다. 네.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있게 접근하는 부분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인데 더 이상요. 어떤 지역 세대 이념을 놓고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 호남이라는 기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보관이라든지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호남에 대해서는요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인사 형평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적인 거나 실질적인 선물을 내어놓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도에서 보수층까지 확고하게 하려고 그랬으면은 어떤 안보를 비롯해서 국지국지간 현안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보였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이 이제 그 외연 확장 부분인데 김종인 전 대표와의 외연 확장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 저는 딴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네. 이분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상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향후 11일이 남았습니다만은 문재인 저격수로서 역할을 하면서 뼈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 정도에서 보고요. 사실은 큰 틀의 판을 움직이는 거에서는 후보 단일화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예. 향후에 설령 정권을 잡게 된다면 꼭 필요한 게 연정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당대당 차원, 후보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넓게 가겠다는 차원, 특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바른정당과의 연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짚어볼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에게 개혁 공동정부 준비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은 김종인 대표도 오늘 안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 김종인 전 대표가 주장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 개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뭐 일부에서도 이제 단일화의 조건으로 명분으로 개헌을 고리로 내걸기도 하는데 개헌이라면 어쨌든 2020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임기 단축 문제도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되죠. 그런 안철수- 부분들을 안철수 후보와 이야기가 예. 됐을까요? 공감대. 뭐 일정 부분 공감대 형성됐다고 봐요. 안철수 후보 입장은 지금 다급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오면서 예. 일정 부분 양보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김종인 전 대표가 수용하지 않겠죠. 그 자리를 네, 통합정부를 만드는 위원장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철수를 지지하는데 안철수로부터 이런 부분을 얻어냈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뭐 경제 민주화든 개헌을 통한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해결이든 이런 문제 해결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일정 부분 양보를 받아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임기 단축을 얘기하든 예.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발표되는 것이 본인이 자리를 맡으면서 발표하는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총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나 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총리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총리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 아니다. 자기가 만든 내각에 들어가는 바보가 어디 있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혹시 김종인 대표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할까지만 하고 하겠다는 구상일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예. 킹메이커를 안 하겠다는 말이 네. 본인이 대선 후보도 생각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참여를 해서 네. 대통령을 만드는 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다가 하나가 더해집니다. 네. 그까지는 킹메이커인데 예. 대선 이후의 과정에서 네. 정부 참여에서 일정한 지분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더해져서 킹메이커 수준은 안 하겠다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총리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리는 그동안 대독 총리, 의전 총리, 얼굴마담 뭐 그 역할에서 벗어난 분이 우리 헌정사에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선이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보다는 본인이 화두로 내어놨던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에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나온 부분에 한 가지는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 임기 단축을 지금 발표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임기 단축은 뭐였냐면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정치공학적인 선거공학적인 차원에서 잠깐 화두로 나왔지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임기 3년 단축의 유일한 명분은 뭐냐면은 나중에 그 후에 그 총선과 같이 한다는 건데 이 부분 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다른 나라도 그러하듯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번에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수순에 가면은 2022년까지 이번 임기를 보장을 해줘도 네.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지방선거가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총선이 그 후에 2년이 되기 때문에 총선이 어떤 중간 평가로 해가지고 2년 단위로 돼 이게 구도가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국민들이 이미 개헌에 대해서도 밀어놓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임기 단축 문제를 나오면은 자신의 주권 행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복잡한 방정식을 던져놓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안철수 후보가. 남은 기간은 10하루 남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좀 정리가 될까? 여론 변화의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까 보시나요? 지금 과거 선거에 비해서 지난 총선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표의 흐름이 굉장히 급격합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표가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하는 이 그 유동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김정인 총리 전 그 대표를 안철수 진영에 두고 영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외에 지금 몇 가지 큰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TV 토론 2번 더 남아 있고요. 지금 이 차기 내각을 지금 발표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지금 큰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수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재의 그 한 5% 또는 때에 따라서는 10%의 지지율도 움직일 수 있는 큰 변수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지율을 갖고서 이번 대선을 규정하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함께 지금 논의되는 게 10하루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바로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내각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정작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오늘 뭐 국회 추천 받아서 책임 총리를 지명하겠다,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여러 가지 이제 윤곽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일단은 총리 지명을 대선 전에 이렇게 다들 발표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어제 또 문재인 후보도 총리를 마음에 둔 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물론 이제 비영남권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발표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총리를 발표하게 되면요. 그 총리에 대한 검증이 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부담을 또 하나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자기들 문제들 때문에 네거티브 공세를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인데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전에 총리를 누군가를 지명해 버리면요.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당에서 그 총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총리에 대한 문제점이 결국은 후보에 대한 지지율까지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그 지명한 사람이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그 자체가 후보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양날의 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비 내각을 발표할 때 단수로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2배수 또는 3배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인재 풀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 최대한 자기네 진영의 그 인재 그 가동력 이것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내각을 사전에 지금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선두보다도 그 2위, 3위 그 밑에 있는 후보 진영들이 훨씬 더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임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2, 3위 하는 이런 후보들이 차기 내각을 사전에 보여주면은 문재인 후보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몇 배수의 뭐 특정인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발표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한 갈래로 나눠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지금 문재인 후보가 워낙 그 1위 후보로서 굳건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후보는 실명을 담은 총리를 비롯한 장관 인선을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역풍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마음에 두고 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예. 정부 인선까지 주요 장관 인선까지 다 짜놓은 상태다. 이런 정도의 화두를 던지면 충분할 것 같고 다만 2위 후보, 3위 후보의 경우에는 정부 인선안을 발표하는 것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민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고 관심을 끌 수 있고 이 선거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 예. 한 두세 명 정도 포함해서 발표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부분은 미리 좀 짚어둬야 될 것 같아요. 새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예. 5월 9일 날 투표를 하면 네. 대통령 임기가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부 언론이나 여론을 제가 들으면은 빨리 장관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장관이나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분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급하게 임명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비 내각을 포함해서 두세 배도 하기도 하고 한 명 단수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구성을 해서 한 명 한 명 발표하는 게 대선 전에 한 5에서 7개월 전부터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미국을 많이 말씀하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요 장관은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을 다 하는 데까지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시간을 두고서라도 제대로 정부를 구성하고 임명을 해서 다음 정부가 차질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뭐 섀도우 내각이라는 것을 외국에서는 많이들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죠. 인수위 기간이 또 있기 있었고요.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인수위 기간이 없잖아요. 네. 섀도우 내각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리 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정 부분 한두 명씩 본인이 당선되면 이 사람을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네. 국민들이 구체적인 이름까지 그렇죠. 거- 구체적인 검명하면서. 이름까지 검명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는 후보를 몇 명을 얘기하든지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죠. 저 사람이 재무장관이나 저 사람이 국방장관 했을 때 우리가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을 예. 미리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어떤 주도권이랄까요, 본인의 어떤 선택권 일정 부분 존중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잘 보세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장관 임명하거나 발표하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네. 언론이든 다른 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하고는 정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정 부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에서 큰 흠결이 없는 한은 예. 그렇게 그다지 큰 문제를 삼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사실 장관이나 강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질까지도 다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우리나라의 섀도우 내각을 만약에 발표하게 되면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검증이 대선 기간 동안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네. 총리 한 사람만 지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요. 그 총리에 대해서 뒷조사하고 비리 네거티브 엄청난 공격이 올 겁니다. 그랬을 네. 때 그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네.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앞서서도 좀 살짝 여쭤봤지만은 투표 전까지는 그닥 그렇게 내각이라든지 총리 발표할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네. 적당히 흘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어느 지역 예. 또는 어느 전문가 이러면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예를 들면 비영남권 하면 충청, 호남이 같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한쪽을 딱 지명해 버리면 네. 사실은 한쪽은 또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발표하는 것이 후보로서는 며칠 남지 않은 대선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차 TV 토론회 때도 사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냥 참신하고 그렇죠. 깨끗하고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는 이 정도밖에 거죠.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제가 없었거든요. 볼 때는 안철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는 발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그걸로 승부수를 던지는. 상당히 반향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총리나 장관 인선 관행에서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반대로 하면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도 물론이지만 국방장관하고 교육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예. 인선을 지금과 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해요? 들면 국방장관이다 그러면은 네. 미국에서 군인 출신을 지금 역사상 한 적이 사병 출신 포함해서 딱 2명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문관 출신을 한다든지 네. 또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교육계 인사로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떤 그 경영 능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조직 전체를 관리할 수 있고 국민의 개인의 자질과 향상 그 어떤 능력 향상에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인선을 발표한다든지 예.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토론에서 가장 나와야 될 부분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두 분도 안 그러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내 집 마련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련돼 있는 게 앞부분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돼 있고 실질적으로 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겠다 하면서 발표하는 게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나의 페이스메이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문재인, 홍준표 문재인의 양강 구도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나온 TK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7%포인트 올랐습니다. 31%고요. 홍준표 후보가 22%, 안철수 후보가 19%, 심상정 후보 8%, 유승민 후보가 7%였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말한 것처럼 문재인 후보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자리를 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요? 지금 요거는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지금 1000명 조사를 했는데 예. TK 지역을 분석을 하면은 100명입니다. 100명 갖고서 사실 전 조사와 이번 조사를 비교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고요. 네. 어쨌든 지금 저 조사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강세를 또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강세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오히려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수의 일반적인 정서하고는 진보 진영 후보가 둘 다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 계열 후보가 다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한데 샘플수가 적기 때문에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정서를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많이 쓰는 용어, 즉 박근혜 대통령 득표의 80% 또는 보수가 얼마만 지지해주면 내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출발점이 저 대구 경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목표치가 달성되려면 50% 정도 이상의 지지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경향을 항상 여론조사는 보라고 하니까요.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지금 요 추세로 가다 보면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사실은. TK 지역이나 보수 진영이 일정 부분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와 대등한 어떤 경쟁이 가능했었는데 네네. 거기서 빠져서 홍준표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1강으로 상황이 바뀐 상태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추세 자체가 계속 상승 곡선을 걷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서 안철수 후보를 TK가 밀었다가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결국은 지지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경향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 차라리 대선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 예.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상황, 정치적인 지형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원래 밀고 싶었던 보수 진영을 밀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처리하고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네. 지금 현재 TK 지역에서 부동층으로 잡히는 분들이 약 3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가느냐도 사실은 앞으로 향배에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투표를 안 할 건지 아니면 둘 중에 누군가를 다시 한번 선택하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차후의 1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남 지역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표본 수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호남의 여론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역시 갤럽 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주보다 1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39%를 기록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포인트 빠진 30%, 반면에 심상정 후보가 6%포인트 크게 올랐습니다. 10%를 기록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샘플수의 한계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호남의 표심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는 아닌 것 같다. 높고 낮고를 떠나갖고 그 대안으로서 심상정도 일부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표센터를 환산해 보면은 아마 저게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부동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려가는 것에 비해서 올라가는 수치를 다 합해 보면은 내려가는 수치보다도 저기 올라간 수치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다 부동층화되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놓고 본다면은 호남도 이렇게 TK에서 부동층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막판에 가면서 호남도 일부 부동층이 늘어나는 조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호남의 여론은 그동안에는 사실 호남은 좀 약간 몰표 성향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의 등장 이후에는 저게 이제 양분이 돼서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까 아닐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전략적인 선택으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아니 그 부분은 그 50대 이상은요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확인해본 호남의 많은 분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결정을 하신대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호남을 바라보시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세대 차이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20대, 30대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지만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확인해 봤는데 호남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본인의 주관이 명확하고 이번에 누구 지지 후보를 정했다는 그 논리조차 있다 하더라도 자식한테 그러니까 20대, 30대한테 그 부분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호남에서는 세대 차로 인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전반적인 수치상은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고 볼지는 몰라도 세대상 일정 세대 이상을 하고 또 2030은 전국적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은 이제 열하루 남았지만 사실 조기 대선, 그러니까 조기 투표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가요. 특히나 이번 사전 투표 같은 건 대선에서 처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영향을 준다고 봐요. 사전 투표라고 하는 건 사실 투표율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또 투표 시간도 늘어났어요. 예전보다 훨씬. 이게 투표율을 상승시킬 요인이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기 대선 촛불 정국을 지나오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전원 불행한 사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 나올 것이고 사전 투표도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게 사실 연휴가 길어서 우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공휴일로 지정해도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들은 못 쉽니다. 투표날. 그런데 8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또 퇴근 후에도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투표율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투표율이 높으면 항상 야권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여야의 구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거의 무의미해졌어요. 지금 여당이 없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열망 또 한 가지는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 개혁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분한테 투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요소로 본다면 개혁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투표에서 유리한 이런 사전 투표라든지 투표 시간 연장이 유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동안 역대 대선을 보면은 17대 대선까지는 계속 투표율이 떨어지다가 18대 대선 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번 투표를 어떻게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전망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은 좀 더 올라가리라고 제가 봅니다. 18대 대선보다요? 18대보다도 올라가는 게 일단 후보 수가 많고요. 선택할 후보가 많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번 그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물론 5 후보가 대결을 하고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의 세대 간 대결 구도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이 과거 젊은 세대들의 투표를 안 해서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현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자각을 하고 특히 이번 그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정치적 자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희들이 사전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고연령층에서 투표율이 높고 저연령층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런 고저 차이가 이번에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평균 투표율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안 그래도 그래서 이번에 사전 투표하면서 좀 다른 점이라면 기존에 이제 총선하고 지방선거 때 이제 사전 투표 한번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그때 이제 일부 뭐 공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는데 지역별 투표율 이 부분은 이번에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령별 투표율은 공개를 안 한다고 하죠. 지역별 투표율이 사전에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저쪽에서 이쪽에서 변수가 될까요? 상당히 변수가 됩니다. 예. 제가 확인한 바로도 호남 분들이 특히 그렇게 투표를 많이 결정을 합니다. 우선은 영남을 바라봅니다. 네. 투표율이 어떤지를. 그래서 투표 마지막 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남겨놓고 투표일 당일도 하는데 그렇죠. 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지금 5월 4일, 5월 5일 이틀이기 때문에 네. 요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5월 9일 투표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제라는 것이 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2013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대선에 처음 하는데 그렇죠. 지난 가장 높았을 때 총선이 한 12.2%였단 말이에요. 이번 대선 한 15에서 15% 이상 조금 넘는 선에서 되지 않겠냐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상황에서는 아마도 본인이 연휴라든지 또 일정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5월 9일을 피해서 하는 그 부분에서 선택을 할 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네. 아직은 지역별로 부분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5월 9일 날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그 점에서는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지역별은 공개하면서 연령별은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지역별은 이미 많이 공개가 되면서 익숙해져가 있는데 이번 선거가 이거를 그쪽에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겠습니까만은 네.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연령별 이 공개는 하나의 추측건데 이번 선거가 세대별 이 경쟁이 치열해서 네. 좀 그런 걸 공공기관에 그런 걸 감면할까요? 그런 걸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선전을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어차피 그러면 투표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심리 때문에 혹시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심상정 후보에게 빠지면서 표가 분산될까? 그럼요. 네. 그런 우려 있습니다. 이 충분히. 부분은 얼마나 영향을 좀 미칠까 싶어요. 저는 실제적으로요. 예. 제가 예전에 무슨 모임에 갔는데 며칠 전에 그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불안해서 심상정을 못 찍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영향 때문에 심상정을 지지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는 이루어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지지율이 높아 40%, 45% 넘어가면서 안정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원래 본인이 좋아하는 어느 후보를 지지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어느 후보를 지지했을 때 그게 심상정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을 때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 일정 부분 결합해서 다시 문재인 쪽으로 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지지율 상황과도 연관이 될 것이고 투표율과도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난번 대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 판에 거의 시간 투표 마감 시간 돼서 뭉쳐가지고 투표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왜? 네. 위험하다, 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투표장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겼는데 결국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의 일정 부분 당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서 네. 그 영향 때문에 선택을 바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 진보 진영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어떤 지금의 최근의 어떤 선전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역대 대선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지난 18대 때는 완주하지 못했고 그 전에 걸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투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세요? 저는요. 네. 제 스스로가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고 네. 정책 내용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예. 앞으로 나도 좀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네.
대부분의 자기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책 공약을 이야기했고 예. 그래서 7%대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요 10%대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요 선거공학적으로 생각해서 문재인 후보의 표를 깎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했다고는 저는 절대 그런 뜻으로 네,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 예. 이번에 그 토론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표의 이동이 나타났거든요. 예, 예. 이 토론회를 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후보를 찍겠다라는 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저도 그럴 뿐입니다. 네,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뭐랄까요 지향점들이 분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예,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예. 이제 후보가 5분이 되었는데 이 TV 토론의 가장 큰 기여가 진보 보수 중심으로서 스펙트럼에 따라 자기 지향점에 맞는 그렇군요. 후보들을 선택하는 그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